아동기 행동장애 제8장 품행장애 2. 품행 관련 행동의 삼총사 폭력, 괴롭힘, 약물 사용, 남용.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품행 문제는 자신과 사회를 파괴하고 해를 줄 수 있는 다양한 행동을 포함한다. 반항성 장애와 품행 장애는 최근 특별히 사회적 관심이 되고 있는 몇 가지 영역에서 서로 관련된다. 이 절의 목적은 이 세 영역, 폭력, 괴롭힘, 약물 사용, 남용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다. 1. 폭력과 청소년. 폭력은 극단적 형태의 신체 공격으로 정의된다. 폭력은 상해, 강간, 강도, 살인같이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해를 유발하는 공격 행위로 정의될 수도 있고 또는 덜 심각한 해를 일으키는 행위로 정의되기도 한다. 이 장에서 논의되는 공격적 품행 장애 행동의 원인과 발달 과정은 폭력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폭력이 발달하는 데는 다른 요인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폭력 행동을 예방하고 치료해야 할 다른 필요성도 있다. 청소년 폭력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적어도 두 가지 우려를 하게 된다. 첫째는 폭력 행위를 행사하는 가해 청소년에 관한 우려이며 둘째는 또래 집단에 의해 자주 폭력의 대상이 되는 피해 청소년에 대한 우려이다. 생각상자, 폭력과 청소년에 대한 몇 가지 사실. 폭력 문제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는 한 가지 방법은 그 문제에 대한 통계 수치를 살펴보는 것이다. 다음의 사실들은 1999년 한 해 동안의 청소년 폭력에 관한 것이다. 상해, 살인은 10에서 14세 청소년들의 사망 원인 중 세 번째였으며 15에서 19세 청소년의 사망 원인 중에서는 두 번째였다.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의 17% 이상이 지난 한 달 동안 무기를 가지고 다녔으며 이 중 6.9%는 무기를 학교에 가지고 다녔다고 보고하였다. 고등학교 학생 20명당 1명이 지난 한 달 동안 화기를 소지한 적이 한 번 이상 있었던 것으로 보고하였다. 중고등학교 학생의 35%가 지난 한 달 동안 신체적 싸움을 하였으며 이 중 4%는 의료 처치가 필요할 정도의 싸움이었다. 중고등학교의 8.8%가 지난 한 해 동안 동성 및 이성 친구로부터 맞거나 신체적으로 상처를 입은 적이 있다. 고등학교 학생의 8%는 지난 한 해 동안 학교에서 무기로 위협을 받거나 상해를 입은 적이 있었다. 미국의 경우 2만 6천 개 이상의 갱단에서 84만 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 중 50%는 18에서 24세이다. 이 중 26%는 15세에서 17세이다. 이 중 46%는 거리 마약 판매에 참가하였다. 가장 큰 우려는 청소년의 폭력 범죄 발생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표 8-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청소년의 폭력 범죄는 증가해왔다. 1985년과 1998년 사이에 소년법원에서 처리된 폭력상해 건수가 54%나 증가하였다. 10에서 17세 청소년 가운데 폭력범으로 체포되는 비율도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어떤 조사에서는 20명당 1명이 무기를 소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에 노출되는 것이 아동과 청소년에게 중요한 위험 요인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은 주로 폭력적 또래와의 접촉을 통해 폭력에 노출되지만 이 밖에 다른 방식으로도 폭력에 노출된다. 여기에는 TV나 영화 그리고 비디오 게임이 포함된다. 만일 신체적 학대를 받거나 가정 내에서 폭력을 목격한 아동과 청소년, 폭력이 난무하는 이웃에 살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까지 포함한다면 그 양상은 더욱 심각해진다. 피해자로서든 혹은 목격자로서든 폭력에 노출된 아동과 청소년은 공격적이고 반사회적인 문제와 다른 외연화 문제를 발전시킬 위험이 높아진다. 이러한 아동과 청소년은 이 밖에도 불안이나 우울, 신체 증상 같은 내재화 문제도 발전시킬 위험에 놓여 있다. 만성적으로 폭력에 노출된 아동과 청소년은 생물학 체계의 이상과 비정상적 신경 발달을 보이게 될 수도 있다. 이런 변화는 결국 심리적 및 신체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미국에서 청소년과 폭력의 문제는 이제 국가적 관심사가 되었다. 청소년 폭력 문제가 중요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전문가들의 다양한 노력에 잘 반영되어 있다. 웨이스트와 쿨레이 낄레는 이런 노력에 대한 고찰을 하면서 정부의 여러 가지 노력을 지적하고 있다. 정부의 노력에는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및 보급 지원, 훈련과 워크숍, 지원센터, 정보를 제공하는 매뉴얼의 개발과 보급, 그리고 온라인 정보 제공 등이 포함된다. 전문 단체들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미국 심리학회는 폭력과 청소년이라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 훈련의 중요성을 주장하고 학회의 입장에 대한 선언문을 만들어 배포하고 관련 법규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또한 폭력과 청소년에 관련된 연구도 많이 증가하였는데 1998년에서 1999년 동안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1980년에서 1981년에 비해 5배 정도 증가하였다는 사실이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학교는 정부와 대중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아온 장면이다.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이 총이나 기타 위험한 무기를 학교에 가지고 다니며 학교 안에서 폭력 발생률이 매우 높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콜로라도주 레바논에서의 사건, 미시시피주 펄에서 일어난 사건이 보도되면서 미국 전역의 학교와 지역사회에서는 지역사회 내의 폭력 위험을 감소시키고 학생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압력을 느끼게 되었다. 학교의 보안을 강화하는 규정이 만들어지고 폭력에 대한 학생들의 의식을 각성시키고 비폭력적 문제 해결 전략을 강조하는 교육적 노력이 이루어졌다. 또한 폭력 행위의 위험에 놓여 있는 학생들에게 부가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학교 안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에 대한 매스컴의 집중적인 관심은 지역사회의 의식을 증진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만들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규정과 절차가 실시되도록 하는 데 기여를 하기도 하였다. 즉 학교 안에 금속 탐지기가 설치되고 일부 학교의 교장들은 학생들에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 또래가 있으면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이와 유사한 다양한 정책이 널리 실시되기도 하였다. 학교 폭력에 대해 우려를 할 만한 이유가 있긴 하지만 몇 가지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예를 들어 학교 내의 폭력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보는 관점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학교에서 취한 조치가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도 표명되었다.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폭력의 발생률은 매우 낮으며 청소년에 의한 폭력 범죄율이 낮다가 학교가 끝나는 시간에 증가한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학교 폭력을 언급할 때는 전체 지역사회 및 사회에서 일어나는 폭력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교 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은 학생의 안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발달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 폭력 문제는 또한 또래에 대한 공격성과 관련된다. 괴롭힘은 공격성의 또 다른 형태로서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이렇게 관심이 증가하게 된 것은 극단적인 폭력 행위를 범하는 아동과 청소년 중의 일부가 괴롭힘의 피해자라는 데 대한 우려 때문이다. 2. 괴롭힘.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 경험이나 문헌, TV 혹은 영화를 통해 괴롭힘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스칸디나비아의 오웨우스는 이 주제에 관해 많은 연구를 해왔다. 그는 7에서 16세 아동과 청소년의 약 15%가 가해자로서 혹은 피해자로서 괴롭힘을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이 중 7%는 가해자로서 경험하며 9%는 피해자로서 그리고 1.6%는 가해와 피해를 동시에 경험한다고 한다. 다른 국가에서도 이와 유사하거나 더 높은 비율이 보고되고 있다. 피해 혹은 피해, 가해의 경험 비율은 어린 아동에게서 더 높으며 괴롭힘을 당하는 아동의 비율은 연령 증가에 따라 감소한다. 괴롭힘 자체는 안정적이다. 남아가 여아에 비해 가해와 피해를 모두 경험하는 경향이 있다. 미국에서 15,000명이 넘는 아동과 청소년 표범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 스칸디나비아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6에서 10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에게 질문지를 통해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보고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약 30%가 중간 정도의 혹은 잦은 빈도의 괴롭힘 경험을 보고하였다. 이 중 13%는 가해만, 11%는 피해만, 6%는 가해와 피해를 모두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들은 여아에 비해 가해와 피해를 동시에 경험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괴롭힘의 빈도는 9에서 10학년보다 6에서 8학년 학생들에게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괴롭힘이란 자신보다 신체적으로 혹은 심리적으로 강한 다른 청소년의 의도적이고 부정적인 행위에 노출될 때를 말한다. 남아는 여아보다 더 직접적인 공격에 노출되기 쉽다. 간접적인 괴롭힘은 소문 퍼뜨리기, 친구 관계 이간질하기,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기 등의 형태로 발생할 수 있다. 이런 형태는 눈에 잘 띄지 않아 알아내기가 어렵다. 여아는 직접적인 공격보다 이 같은 미묘한 형태의 괴롭힘에 노출되기 쉽다.
올웨우스에 의하면 전형적인 괴롭힘 가해 청소년은 또래뿐만 아니라 어른에게도 매우 공격적이며 다른 청소년보다 폭력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충동적이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자 하는 강한 요구를 가지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다른 청소년에 비해 신체적으로도 더 강한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한다. 공격적이라고 해서 모두 괴롭힘 가해자는 아니며 괴롭힘 가해 청소년과 다른 공격적 청소년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앞으로 더 연구될 필요가 있다. 전형적인 피해자는 다른 학생보다 불안하고 불안정하며 조심스럽고 민감하며 조용하고 공격적이지 않고 낮은 자아 존중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기술된다. 남아의 경우에는 신체적으로도 약한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이 피해 청소년은 피해자로 선택되기 전부터 소위 복종적인 비주장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피해 학생은 대개 같은 반에 친한 친구가 없는 경우가 많다. 뛰어난 미식 축구 선수이며 2001년도 하이즈 만상 수상자인 에릭 크라우치는 친구, 특히 인기 있는 친구를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보호 기능을 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인기 있는 학생인 에릭이 다른 학생들로부터 놀림을 받는 학생에게 친구가 되어 주었던 것이 그의 어머니에게 커다란 자랑이었다. 에릭은 그의 어머니에게 나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친구가 되어 주었어요. 그러면 다른 아이들이 그 친구를 더 이상 놀리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곤 했다. 친한 친구는 괴롭힘의 피해를 막아주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피해로 인한 영향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괴롭힘의 가해와 피해 문제를 다뤄주는 것은 분명 중요한 일이다. 괴롭힘은 보다 일반적인 반사회적 품행장애 발달 양상의 일부가 될 수 있으며 가해자나 피해자를 모두 위험에 놓이게 만든다. 실제로 올웨우스는 6에서 9학년을 재학 중인 학생 중 괴롭힘 가해자로 분류된 남아의 60%가 24세가 되기 전에 적어도 한 번 이상 공식적으로 범죄를 저지른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이들의 35에서 40%는 24세까지 3번 이상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일반 청소년의 경우 10%인 것에 비하면 매우 높은 비율임을 알 수 있다.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의 영향은 조기 개입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괴롭힘 피해 학생은 다양한 부정적 결과를 경험하게 되는데 특히 우울과 외로움이 두드러진다. 괴롭힘을 당하는 피해 학생 중에는 학교에서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부모도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많은 수의 학생이 포함되어 있다. 불안과 공포, 불안전감 속에서 학교에 다닌다는 것이 어떠할지 상상해보라. 이런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은 매우 낮으며 변화에 대한 희망감도 낮아서 자살이 유일한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올웨우스가 기술하고 있는 다음의 사례는 괴롭힘 피해로 인한 고통을 잘 보여주고 있다. 헨리는 7학년에 다니고 있는 조용하고 감수성이 풍부한 13세의 소년이다. 그는 몇 년 동안 같은 반의 몇몇 학생들로부터 주기적으로 위협과 공격을 당해왔다. 지난 몇 달 동안 그들의 공격은 더욱 빈번해지고 심해졌다. 헨리의 일상생활은 불쾌하고 치욕적인 사건들로 채워졌다. 그의 책들은 책상에서 밀쳐져 교실 바닥에 뒹굴게 일쑤였으며 헨리를 괴롭히는 학생들은 그의 연필을 부러뜨리고 그에게 물건을 던지곤 했다. 그리고 헨리가 선생님의 질문에 답변을 할 때마다 조롱하듯 시끄럽게 웃곤 했다. 심지어 수업 시간 중에도 헨리의 변명을 부르며 놀렸다. 헨리는 대체로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냥 무표정하게 자리에 앉아서 수동적으로 다음 공격을 기다릴 뿐이었다. 공격이 진행되는 동안 선생님은 대개 다른 곳을 보고 계시곤 했다. 헨리의 학급 친구들 중 몇 명은 헨리를 불쌍하게 여겼지만 아무도 그를 보호하고 방어해 주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한 달 전 헨리는 옷을 입은 채 물이 나오고 있는 샤워장에 강제로 떠밀려 들어가는 수모를 당하였다. 또한 그를 괴롭히는 학생들은 헨리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윽박지르기도 하였으며 가게에서 담배를 훔쳐오라고 협박하였다. 어느 날 오후 학교 화장실에 있는 소변기 배수구에 강제로 들어눕는 수모를 겪은 후 헨리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다. 욕실에서 수면제가 들어있는 약통을 발견한 그는 한 줌의 수면제를 삼켰다. 저녁 무렵 헨리의 부모는 소파에서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헨리를 발견하였다. 그의 책상 위에는 괴롭힘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으며 자신이 완전히 무가치하며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쪽지가 놓여 있었다. 3. 약물 사용 1. 기술과 유병률 알코올과 다른 약물의 사용은 품행장애 청소년이 나타내는 반사회적 및 규칙 위반 행동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 약물 사용이 청소년에게 흔하다는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한 특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마리화나, 코카인, 엑스터시, 환각제, 헤로인 같은 불법 약물에 대한 우려가 널리 퍼져 있다. 또한 합법적인 약물 남용에 관한 우려도 있다. 알코올, 니코틴, 향정신성 약물, 약국에서 직접 살 수 있는 약물, 흡입제 등은 구하기 쉬우며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약물은 처음 시작하는 아동과 청소년이 장기적으로 강도를 높여가며 약물을 복용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약물 사용에 관한 유병률 자료를 검토해보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약물 사용에 대해 우려하는지 그 이유가 명확해진다. 8학년, 10학년, 12학년에 재학 중인 미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매년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종단 연구에 의하면 절반 이상의 청소년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불법 약물을 시도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불법 약물로 흡입제까지 포함한다면 3분의 1 이상이 8학년까지 약물을 시도하는 경험이 있는 것이다. 마리화나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불법 약물이다. 그러나 29%의 청소년은 12학년이 끝날 때까지 마리화나 이외의 불법 약물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법적 약물을 사용에 관한 정보 역시 놀라움을 준다. 거의 3분의 2 이상의 청소년이 12학년이 되기 전 담배를 피워본 적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그리고 12학년의 31%, 8학년의 15%가 현재 담배를 피우고 있다고 한다. 모든 연령에 걸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약물인 알코올 역시 청소년에 의해 널리 사용되고 있다. 특히 우려가 되는 것은 12학년의 62%가 그리고 8학년의 25%가 한 번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다는 사실이다. 앞에서 언급된 MTF 연구 결과는 최근 들어 청소년의 약물 사용에 변화가 없거나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 수준은 10년 전보다 여전히 높은 편이며 어떤 약물의 경우에는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특정 약물의 증가와 감소는 청소년의 각 약물을 사용하면서 지각하는 장점과 위험의 변화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연구자들의 우려는 약물의 장점에 대한 소문이 해로운 결과에 대한 정보보다 더 빠르게 퍼진다는 데 있다. 그림 8-3은 FTF 결구 결과에 기초하여 8학년, 10학년, 12학년의 다양한 약물 사용을 나타내주고 있다. 청소년을 지도하는 어른은 정상적인 실험적 사용과 낮은 사용, 그리고 심각한 단기적 및 장기적 결과를 초래하는 남용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오용과 남용의 차이는 무엇인가? 한 엄격한 정의에서는 성인이 아닌 개인이 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이를 남용으로 보고 있다. 덜 엄격하며 보다 설득력 있는 정의에서는 약물을 사용하는 양상과 아울러 약물 사용으로 인해 초래되는 학교 생활과 법규 준수, 또래 관계, 가정 생활, 신체적 상해 등의 부정적 결과를 언급하고 있다. 시작하기는 매우 어려웠어요. 그러나 끊기가 더 어려우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제 17세밖에 되지 않은 로드니는 지금 병실 침대에 누워있다. 그는 자신을 병원으로 데려온 사건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 사고가 났을 때 그는 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지만 담배를 피우고 싶다고 느낄 만큼 의식은 맑았다. 로드니는 그가 태어난 텍사스주의 한 마을에서 가장 똑똑한 아이였다. 12세가 될 무렵 그는 이미 고등학교 수업을 들을 정도였으며 주에서 개최된 학업경시 대회에서 몇 차례 수상을 하기도 하였다. 그는 인기리에 방송되는 TV 퀴즈 프로그램에도 2번이나 나갔었다. 14세가 되었을 때 로드니는 집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는 한 작은 명문 인문계 대학으로부터 전액 장학금을 받게 되었고 그의 부모는 주저하면서 입학을 허락하였다. 물론 그곳에서 나는 가장 어린 학생이었어요. 나는 작은 체구를 보상하기 위해 담배와 술을 시작했어요. 대학에 들어간 지 6개월이 되었을 때 로드니는 담배를 하루에 한 갑 반씩 필 정도가 되었다. 시험 공부를 할 때는 반에서 최고점을 받지 않는 한 그는 자신이 낙오되는 듯한 느낌을 가졌다. 의지와 관계없이 줄담배를 피워댔다. 이듬해 필수로 듣는 건강 수업에서 그는 흡연에 관한 보건부 장관의 보고서와 폐암에 관한 비디오를 보게 되었다. 그는 다시 담배를 피우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그러나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자신이 안절부절하고 우울해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성질이 너무 까다로워지자 룸메이트가 제발 담배를 다시 피우라고 하였다. 다음 해에 그는 다시 2번이나 끊으려고 했지만 로드니의 부모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종묘와 사료를 파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열심히 일하며 신앙도 독실하여 알코올은 입에도 대지 않았다.
로드니의 부모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함께 자라나면서 알코올이 자신의 아버지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었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 지난 몇 달간 로드니가 너무 취해서 수업에도 들어갈 수 없었을 때 그는 자신이 할아버지의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하였다. 병원 침대에 누워 움직이기도 불편하여 얼굴을 찡그리며 그가 발견한 한 가지 유일한 긍정적인 측면은 차에서 튕겨져 나갔을 때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라는 점이었다. 처음에 그는 자신의 뇌진탕을 당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5로 약한 중독 상태였다. 그는 심한 두통을 느끼며 12시간 만에 깨어났다. 이틀 후에 맥박이 56이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신체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혹시 니코틴 껌을 몰래 갖고 들어오지는 않았나요? 라고 로드니는 물었다. 2. 병인 연구자와 임상 가는 아동과 청소년이 약물을 사용하고 유지하게 되는 몇 가지 발달 경로가 있다는데 동의한다. 칼벨, 앤네트와 미하는 이러한 발달 경로에 포함된 다양한 위험 요인과 보호 요인이 일련의 동심원으로 표현되는 영향의 상호작용 영역 안에 존재하는 것으로 개념화하였다. 영향의 영역들은 청소년에서 출발하여 가정, 또래, 학교, 이웃, 지역사회로 퍼져나간다. 품행장애와 반사회적 행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서로 중복된다. 이러한 요인에 대해서는 이 장의 끝에서 다시 다룰 것이므로 다양한 위험 요인과 보호 요인에 대해서는 깊이 논의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카벨 등의 개념에 근거하여 위험 요인과 보호 요인 영역들의 예만 제시할 것이다. 청소년의 귀는 모델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인지적, 정서적 요소는 청소년의 약물 사용을 개념화할 때 두드러진 요소이다. 청소년의 태도, 기대, 의도, 통제에 관한 신념은 약물 사용과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음주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결과에 대한 예상은 알코올 사용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알코올의 효과에 관한 청소년의 기대가 중요하다는 것은 음주 행동의 발달에 관한 연구에 잘 예시되어 있다. 청소년이 음주를 시작하게 되는 2년간의 시기 동안 음주가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할 것이라는 청소년의 기대는 음주의 시작을 예측해 주었다. 또한 사회적 촉진을 기대한 청소년은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음주를 하였으며 음주의 효과에 관한 미래의 기대는 감소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욱 긍정적인 것으로 변화하였다. 신체적 혹은 성적 폭력의 경험이 있거나 폭력을 목격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약물 남용에 대해 더 높은 위험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 시절의 품행 문제와 공격성 그리고 유전적 특징 같은 개인적 특성도 약물 사용의 시작과 발달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가정은 청소년의 약물 사용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애착의 결과, 가정 내 갈등 수준, 효과적인 자녀 양육 기술 같은 부모-자녀 관계 측면은 청소년의 약물 사용과 관련이 있다. 사회학습 이론에서는 약물 사용의 시작과 발달에 있어서 모델링이 갖는 역할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부모와 손위 형제들은 그러한 행동의 잠재적 모델이기 때문에 알코올이나 약물을 사용하는 부모의 자녀는 특히 위험에 놓여 있다. 홉스와 동료들의 연구는 부모나 손위 형제들이 담배, 알코올, 마리화나를 사용할 때 청소년도 이러한 약물을 시작하게 되기 쉽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청소년은 특정 약물을 사용하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유사한 기능을 가진 다른 약물도 사용하게 될 수 있다. 부모의 태도 역시 자녀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부모가 약물 사용을 금지한다고 느끼지 않는 청소년들은 알코올이나 다른 약물을 사용하기 쉽다. 또래는 청소년의 약물 사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간주된다. 또래의 약물 사용과 또래의 승인에 대한 지각은 청소년의 약물 사용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다. 사회학습 이론은 약물을 사용하며 약물을 사용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갖는 또래와 상호작용하는 청소년은 약물을 시작하고 계속 사용하게 되기 쉽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또래의 영향이 직접적이라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약물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약물을 사용하는 친구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연구 결과는 또래의 행동에 대한 청소년의 지각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각은 자신의 선택이 보편적인 것이라고 보는 편견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학교와 이웃, 지역사회의 영향 역시 청소년의 약물 사용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낮은 학업 수행과 학교 활동에 잘 참여하지 않는 것은 약물 사용과 관련이 있다.
반면 학생들에게 소속감을 느끼게 하는 학교에서는 약물 사용의 비율이 낮다. 저소득층 고위험 지역의 청소년의 약물 사용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연구 결과도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어떤 연구에서는 부유한 지역에 사는 청소년들이 약물을 시험 삼아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주장한다. 약물을 사용하는 비율에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문제를 떠나서 약물을 시험 삼아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위험은 빈곤한 지역에 사는 청소년, 특히 가족 중에 약물을 사용하거나 남용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영향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위험 요인과 보호 요인이 어떻게 약물 사용의 발달에 기여하였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이론과 개념이 제안되었다. 사회학습 이론에서는 모방, 효능감, 그리고 유관성과 같은 과정을 강조하였다. 이제 몇 가지 다른 이론적 및 개념적 모델들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한 모형에서는 청소년기의 특정 행동들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이행의 시기로 본다. 알코올 사용이 그러한 행동의 한 예인데 그 이유는 알코올 사용이 성인에게는 적절한 행동이나 청소년에게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차와 환경 변이는 개인이 성인기로 이행하는 속도와 알코올을 시작하는 연령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이행 개념은 알코올을 많이 사용하는 청소년이 성인기에도 모두 다 알코올을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청소년의 약물 사용은 스트레스와 대처 모델의 맥락에서도 다루어졌다. 부정적 생활 사건과 지각된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겪고 자란 청소년은 알코올이나 다른 약물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약물 사용은 청소년에게 실제로 대처의 기능을 하거나 혹은 적어도 그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지각된다.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하여 적응적이고 적극적인 대처 기제를 사용하는 청소년이 있는 반면 어떤 청소년은 회피적 대처 기제에 의존하거나 알코올 및 다른 약물을 사용하기도 한다. 청소년들은 한 가지 이상의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향성을 설명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약물 사용 모형에 포함된 모방의 개념이다. 또 다른 설명은 발달 순서를 가정한다. 알코올이나 담배와 같은 합법적 약물의 사용은 불법 약물의 사용에 선행한다. 약물을 사용하지 않던 사람이 곧바로 불법 약물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한 단계에 참여한다고 해서 반드시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며 각 단계에서 하위 집단만이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것이다. 청소년이 더 일찍 단계를 시작할수록 다른 약물을 사용하게 될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따라서 합법적 약물을 일찍 시작할수록 불법 약물을 사용하게 될 가능성은 더 크다. 또한 한 단계에서 심하게 사용할수록 다음 단계로 이행할 가능성도 더 크다. 알코올과 약물 사용이 일찍 심지어 10대에 시작된다는 발견은 발달 단계 모델의 맥락에서 볼 때 매우 우려가 된다. 다른 약물의 사용이 알코올 사용과 함께 발생한다는 보고에 덧붙여 린스키, 페고손과 홀우드는 약물 사용에 대한 공통의 혹은 공유된 취약성이 서로 다른 약물들 간의 상관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이 연구자들은 뉴질랜드의 16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알코올과 담배, 대마초 사용 간의 상관을 살펴보았다. 연구자들은 연구 결과를 통해 비행을 하거나 혹은 약물을 사용하는 또래와의 교류, 새로운 경험의 추구, 부모의 불법 약물 사용이 청소년의 약물 사용으로 이끄는 공통의 취약성에 기여한다는 모형을 제안하였다. 그림 8-4에 제시되어 있는 이 모형은 청소년의 여러 가지 약물 사용 간의 상관이 높은 것은 공통의 혹은 공유된 취약성을 유발하는 공유된 위험 요인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취약성은 다양한 약물을 사용할 가능성을 높여준다. 어떠한 요인이나 한 이론만으로는 청소년의 약물 사용이 폭력, 비행, 성적 행위, 임신 등과 관련되는지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발달에 상호 보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조기의 품행 문제가 이후의 약물 사용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련성을 염두에 두고 이제 품행장애의 역학과 발달 과정, 평가, 그리고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